안녕하세요. 품격경영개론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 내지는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적인 마인드와 한국적인 어떤 습관의 눈높이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어떤 기대 수준과 어긋나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또 그것조차 이제 깨닫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몰라서 결국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사업을 철수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진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 실체를 모르면서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다름 아닌 이제 베트남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베트남에 진출해서 피트니스 사업으로 좀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젊은 사장님의 이제 인터뷰를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베트남 진짜 부자들은 한국인이 하는 곳에 오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베트남의 선진 문명인들, 그 사회의 리더들이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데요. 그 생각해내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떠한 문화와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그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랑스 3세기 줄이 들어간 시계인데요. 이거를 왜 갖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북한의 외무성에 있는 두 사람이 이번 회담이 파투난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특별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 사진,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는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본능적으로 체크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왜 퀴즈를 던졌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국내 경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면은 지금은 두 가지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도고 두 번째가 베트남이죠. 이 시계는 두 번째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될 베트남 시장 관련되는데, 이 시계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노이 회담에 파투난 후에 기자회견 당시에 그 사진에 나오는 어떤 요소, 이것도 이제 환경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있어서 큰 장사를 도모하는 사람의 경우에 무엇에 착안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코드를 찾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두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영호 외무성하고 최선희가 그렇죠. 부상이 기자회견하는 사진이나 사진 동영상을 새로 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기억하실 때, 그러니까 기억으로 떠오를 때 한국 사람들은 대개
그 화면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의 초점이 되게 주어지는데 그렇죠. 소통, 특히 각종 사물 인터넷처럼 여러 가지 환경 요소와의 긴밀한 소통을 생활에서 호흡처럼 인식하는 것을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자회견 장면에서 어디를 중요하게 봤었어요?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책상 위에 있는 꽃 아니면 뒷 배경. 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그 베트남 VIP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VIP 또 중요한 인사들을 이렇게 에워싸 들어가서 하는 마케팅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기자회견 장면 사진에서 두 개 포인트가 아니면 한 개 포인트 또 둘 중에 하나가 그 바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저 의상 코디네이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베트남 환경이죠.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디서 캐치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 사진. 현장에서. 저는 사진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태도를 봤지만은 이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기자회견 할까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주변 요소 두 개를 본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베트남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인들한테 꼭 착안해야 될, 꼭 시작해야 될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러죠.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초. 그냥 두 가지. 시간 전략상 5초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두 가지.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라니까 참 범위는 제약돼 있는데 사진을 봐야 알아채기가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당장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를 되게 보죠. 근데 좀 더 소통을,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할 경우에는 사진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보고, 그다음에 정작 이 두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밑에 깔려 있는 설득 요소가 뭐가 있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진에. 답은 이쪽에 있는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네. 그러니까 벽에 한국식으로 형광등이 위에서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벽면에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 반사죠. 네. 재반사돼서 그 북한 사람 두 명을 비추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책상 앞에 또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밟고 있는 바닥이 굵은 카페트. 근데 단순히 카페트. 굵은 게 아니라 그 무늬를 보시면 아주 세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북한 사람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했던 또 숙소로 사용했던 그 호텔의 카페트들이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싶은 북한의 변명을 덜 북한의 위신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품위를 갖추면서 변호하는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걸 생각했거나,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기자회견 하시오 라고 옛날 스위스 때의 기억을 떠올려 갖고 기자회견 장소라면은 한국식이나 미국식으로 무슨 플로링이 깔려 있는 번질번질한 그런 데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그 유럽식, 프랑스식
아주 정교한 무늬가 카페트로 깔려 있는 데에서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에서 김정은이 직접 아니면은 그러한 멘탈 분위기를 외무상 두 사람들이 또 하노이적인 로컬 환경에 맞춰서 기자회견 장소는 그 주제에 맞춰서 이러한 간접 조명 등의 아주 세련된 무늬의 컬러의 촉감의 카페트 위에서 해야겠다라고 그 두 사람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프랑스 문화라는 것이 베트남에 그렇게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기자회견장 같은 간접 등 내지 그 정교한 카페트가 있는 한국의 호텔 보셨어요? 없지는 신라 않은데. 호텔의 경우에 그 이부진 씨가 그쪽을 거기를 상당 특히 접객하는 식당들이 이런 데를 많이 리노베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마 전부 다 이렇게 한국적으로 민민한 플로링일 거예요. 카페트를 다 덜어냈을 겁니다. 덜어냈죠. 카펫을 사용하지 않은 아니요. 플로어를 썼다. 예전에 썼을 있던 걸 다 거라고 버리고 일체 전체를 디자인을 그 색조를 그 분위기를 만든다 해가면서 그 뭐 전체 일체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그 카페트하고 벽면 뭐 많은 걸 새로 다 했어요. 의자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취향은 모르겠는데 아까 좀 고품격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좀 그런 분위기죠. 그런 식의 익숙해져만 있다면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큰 비즈니스를 도모해야 될 타이밍 때 굉장히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뭐냐면 베트남의 지도층 인사들은 본인들이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간에 이미 피부 속으로 또 몸 속으로 프랑스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데 사실은 한국식 고리타분한 유교가 아니라 아마 2, 3천 년 전에 공자의 유교 오리지널일지도 몰라요. 오리지널이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숨 쉬는 살아있는 유교 정신이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러한 살아있는 유교 정신과 그 프랑스의 근현대 문명이 문화가 잘 조화가 돼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회견장의 카페트처럼 또 조명처럼 은은하게 사람을 감싸는 이러한 어떤 그 DNA가 그 사람들한테 살아있을 텐데 한국 기업인들이라면은 그곳에 착안해서 다음부터는 기회만 있을 때 기회가 생겨진다면 그 프랑스 식당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 식당을 수소문해 갖고 거기 가서 미리 본인들이 연습해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되겠다 싶으면은 베트남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또 여러 관계자들을 소수 두세 명, 2명 내지 아무리 많아야 6명 정도 초대해서 거기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한국이 큰 파일을 또 아주 수익성이 좋은 파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트남이 그런 프랑스적인 문화와 그리고 아주 그 원료, 어떤 공자사상의 원료를 결합한 그런 문화라면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일머리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겠죠. 아주 세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혀 그런 인식이 없고 사실 동남아 뭐 경제적으로 국에 낮다고 대해서 생각하니까 인식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죠. 굉장히 그쵸.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싹 그냥 놓친 채 그냥
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아무 이제 준비 없이 나가면 중국하고 어떻게 똑같죠. 되나요? 기술만 제공하고 어느 선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걸 예방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매너를 모르고는 네. 아까 글로벌 매너를 모르고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상류성으로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내 되겠네요. 기술만 가지고 내 기술이 최고입니다. 이거 베트남은 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술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공장 짓고 그럼 과거에 중국 가서 그렇게 다 했죠. 그리고 다 쫓겨났죠. 지금도 근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쫓겨나서 동남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쫓겨나는데 상당히 익숙해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쫓겨날 거를 이미 각오하고 기술팔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담을 빨아먹기 식의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진정하게 친구가 되면은 설사 나중에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 함부로 무시 안 하죠. 그리고 계속 같이 비즈니스 할 수가 있죠. 꼭 기술이 뒤졌다고 해서 비즈니스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정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같이 다른 사업 해보자.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런 걸 못 해요. 그 베트남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인기가 높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그걸 캐치를 우리가 못한 채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사를 읽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쥐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쥐물 해서 성공하신 분의 기사였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베트남의 정말 상류층들은 한국인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근처에도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뜻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참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벽을 느끼고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네, 많이 거북해하죠. 상류층들은.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일반 공장 하는 사람들은 우선 한국 제품이 좋고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훗날에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잘 됐을 적에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 그러면 그렇지 중국하고 똑같이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중국도 우리가 진출했지만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국의 어떤 상위층, 공산당 간부층 그 위로 진출을 못했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못 맺어서 관시가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사실은 상류층들하고 관시를 거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반 공장 거래하듯이 그냥 그것만 하다 보니까 별로 신뢰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신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트러블 생겨가지고 파토가 나는 거죠. 아마 베트남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위 갖춰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이거 기술이 좋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팔 수 있을 거야 하고 무작정 들어가죠. 이게 제일 문제죠. 근데 베트남만 문제겠어요? 조금 있으면 태국이다 다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케이스의 키워드는 저는 인격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디비주얼 그 자체의 어떤 인격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늘 의식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그에 따라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